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샘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샘코 이야기.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으로부터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샘코 이야기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의 휴가 일수를 직원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출퇴근 카드도 없어요. 그리고 직급이 없어요. 그리고 연봉을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급여를 본인이 정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 100%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 회사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을까 느낄 정도로 관리나 통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 그 회사가 매출이 계속 늘고 이익이 늘고 회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샘코라는 회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책 제목이 샘코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질서들 그리고 규율들, 룰에 대한 것들이 그 회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샘코 이야기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숨어있는 분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경영해가지고는 도저히 회사가 경영이 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종업원이 자기 급여를 자기가 정한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다. 그렇죠. 1년 365일 전에 며칠 쉬어도 상관없다. 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자율이라기보다는 방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 샘코 이야기 책에 대해서 관심을 샘코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제가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떤 답을 얻었냐면 이 보니까 탁월한 경영자 어떤 한 사람이 마케팅을 자기가 다 해주고 있구나. 다시 말해 기술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어떤 사람이 드디어 사업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울타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울타리. 사업 전반에 울타리 관리하고 일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마음에 판단하기를 직원들은 방임해서 대충 일하지만은 그러나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사장님 덕분이다. 사장님께서 영업해 오는 것이고 영업해 온 일을 직원들이 알아서 같은 생산도 하고 납품도 지키고 납기도 지켜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코 이야기에 대해서 샘코 이야기라는 책이 지금은 절판됐나 봐요. 지금은 시중에 별로 보이질 않던데 그 책을 처음 읽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샘코 이야기의 책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면서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성경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샘코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관심을 가지고 감성경하고 또 샘코가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샘코에 관계된 또 자료들을 좀 찾아서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조각조각 났던 것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샘코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도 샘코 이야기를 대표적 모델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기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배에 들어가는 펌프 그리고 프로펠러. 그러니까 배에 보면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에게 모터로 바퀴가 있죠. 이제 날개가 있잖아요. 그 프로펠러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에요. 이분은 2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창업을 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샘코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아버지가 창업했는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이분이 매우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매우 열심히 일해서 종업원 수도 이제 수백 명이 됐는데 회사가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 대비 성과도 높지 않고 이익도 별로 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프로펠러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납기도 매우 길 뿐만 아니라 수요의 변동이 좀 크고 매출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브라질 쪽에서 만드는 배 척수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모든 회사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보통 회사였어요. 별로 잘 나가지도 못한 보통 회사였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 판정을 한 거예요. 당신 이제 암 3기다. 당신 얼마 못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회사는 남에게 맡기든지 당신 이제 오래 못 산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분 샘코의 경영자가 건강상의 문제 딱 발생하니까 이제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 별로 좋은 회사도 아니고 경쟁 있는 회사도 아니고 이익도 많이 내는 회사도 아니고 종업원은 몇백 명 되지만은 그렇게 그냥 일반 회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자기가 생명이 목숨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일을 이제 손에서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잘못하면은 건강이 회복이 안 되면 죽을 거니까 죽고 나서 회사가 돌아가려면은 이제 와서 경영자를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직원들에게 회사 경영을 위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회사에 자주 못 나올 것 같다. 결제를 못 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인 회사가 잘 경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뭐 결제를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권한을 위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다 받은 모든 아이템들 납기 있는데 잘 상의해서 납기 지키고 그 다음에 회사 매출이 발생하면 여러분 좀 잘 상의해서 월급도 뭐 받은 돈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잘 상의해서 필요한 대로 월급도 나눠가지고 등등해서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분이 이제 드디어 휴양을 간 거죠. 건강, 지금 이제 우리말로서 암 뭐 3기인가 4기인가 돼가지고 뭐 얼마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쉬라고 하니까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드디어 회사를 떠나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나가서 이제 몇 달 산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만입니다. 건강이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온 김에 혹시 회사가 아직 살아있는가? 회사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혹시 회사 도와줄 일 뭐 없는 건가? 그쵸? 그래서 등등 생각에 대해서 호기심성에서 관심성에서 자기 회사를 방문했는데 주문량이 더 는 거예요. 물량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는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말해서 500억이었다면 그래서 뭐 월 매출액이 뭐 50억이었다 한다면 자기가 몇 달 놀고 왔는데 자기가 사장인데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업력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몇 달 놀았는데 어떻게 회사 매출액이 50억, 60억, 7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빠요. 이 샘코라는 회사의 경영자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아니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가 몇 달 자리 비우면 회사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월급이 못 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때 월급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 뜻이 뭐냐면 돈이 적게 들어올 거니까 월급 제대로 줄 수 있겠느냐. 받은 돈으로 자기 그 계산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좀 나눠 먹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위임을 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가 없는데 회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분이 그 앞에 아까 아파서 휴양 가기 전에 이분이 관리했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엄청나게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별명이 뭐라고 말하면 좋죠. 독사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질서를 가지고 관리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떠나니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맡겨서 회사는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망했나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뭐 월급 얼마 나가나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자기가 있을 때보다 회사가 더 잘 돼 있는 걸 보고 이분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만 일하는 것과 삶 있잖아요. 휴식에 대한 것을 나만 자유를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직원이 나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3달 회사를 떠났다 와도 회사가 건강하다면 우리 직원 중에 누구라도 나하고 똑같이 원하는 대로 한 달든 3달든 놀고 와도 되고
대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할 때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유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유능한 내가 업무적으로 회사가 잘 된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누구라도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회사를 떠나더라도 회사는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규칙 없애기 작업이 들어갔어요. 회의 시간 없애기, 보고서 없애기, 양식 없애기, 그러니까 룰 파괴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생각은 개인 회사 일하고 개인의 삶하고의 어떻게 조화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것인가? 뭘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모든 회사는 법인은 나름대로 회사마다 룰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가 있죠. 그래서 나쁜 말로 이렇게도 말해요. 회사 인간 그래요. 회사 인간. 그러니까 회사에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회사에 속하면 그 회사의 룰에 따라서 젊은 시절과 모든 인생을 바친다 이거죠. 물론 그 바친 것의 대가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고 있지만은 그거로서는 삶이 행복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그냥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복귀를 해가지고 자기는 사장이니까 뭐 할 수 있냐면요. 자기 휴가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기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몇 달 놀고 왔잖아요. 건강 회복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몇 달,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권리를 우리 회사 전 직원이 동일하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하니까 종업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동안은 종업원이 자기가 회사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 능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일 잘하면 승진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을 좀 놀땡이 피우거나 내가 몸이 아파서 뭐 월차나 연차나 휴가를 갖게 되면 일 제대로 못한다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페널티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 사장이 보면서 뭘 생각할까? 그걸 싹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인사효과를 없애버린 거예요. 평가도 없애는 거예요. 승진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모든 직원은 다 100%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름휴가 한 달을 잡아가지고 해변가에 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비롯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살아있으면 좋겠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모든 직원들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회사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룰을 없앴더니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샘코에 나오는 그와 같은 무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대한 마음 자세,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직원은 우리 회사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모든 프로젝트 베이스로 수주가 오잖아요. 일이 오면 일에 관계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면 거기에 보면 설계가 언제까지 끝나야 되고 제조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고 납기가 어떻게 되고 그 일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일에서 모든 사람이 관계자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날을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면 품질 담당자예요. 한 달에 내 업무 일과 중에서 정말 그 물건이 출하되거나 내가 꼭 있어야 될 시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본인은 알아요. 월요일 이번 일주일 중에서 내가 회사 업무 가운데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지가 언제인지를 본인이 알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미룰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돼야 돼요. 대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상으로 봤더니 스케줄상으로 봤더니 이번 주 수목은 내가 없더라도 나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정상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순간에는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내 일을 제대로 하고 없어도 될 때는 내가 내 시간 활용하는 거죠. 근데 뭐가 없으니까 결제도 없고 뭐 없으니까 허락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알아서 안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일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와서 그 일의 스케줄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되고 아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은 고객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다 할 거라고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이 이 자리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직원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 직원은 우리 회사의 애사심이 100점 만점에 100점인 직원인데 자기가 없어도 일이 잘 될 거라고 보니 알고 안 왔다고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이 회사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샘코 이야기에 샘코라는 회사의 키워드가 뭐냐면 종업원의 상호 신뢰,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일 잘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건 전심으로 다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골라서 내가 내 삶의 여유와 행복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삶의 또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가지고 내가 관리하겠다. 이럴 수도 있죠. 내가 품질 담당자예요. 품질 나 혼자 우리 회사에 5명이 있어요. 내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일정 중에 어느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고객에서 가서 품질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그거 원래 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시간이 계획이 좀 안 맞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지만 우리 품질 한 5명 있잖아요. 5명 만나는 그 시간에 업무상으로 같은 부서니까 또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기능이니까. 대화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다음 주에 우리 가족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는 참석 못할 것 같은데 누가 대신 좀 하면 안 될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말로 좋은 말 있잖아요. 품앗이 이런 말 있잖아요. 샘코라는 회사에서 직원 입장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까? 어느 직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건 우리 중에 누군가 대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바꿔서 말하면 나도 그러한 일에 있으면 나도 자기를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품앗이 제도 같이 당연히 서로 협조해서 그러냐고 뭐 다녀오라고 이거 걱정 말고 내가 다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샘코의 직원들이 상호 신뢰를 하게 되니까요. 서로를 믿어주고 또 같이 협력해야 되니까 그리고 책임의식이 있어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면은 반드시 품질에 대한 문제랄지 납기에 대한 문제랄지 또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들에 대한 거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데 일에 대해서는 일은 되는 거예요. 되는 정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람들이 수주를 받게 리피트 오더를 받게해서 적절하게 또 활동해주고 노력해주고 협력해주는 거죠. 자, 숫자를 하나 불러볼 테니까 제가 숫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을 보세요. 이 회사가 아까 이분이 경영을 자기 손을 놓을 때 매출액이 3,500만 불이었어요. 3,5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400억 정도. 400억 정도. 이 회사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경영을 손에서 내려놓고 6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났더니 그리고 무질서해진 거죠. 그랬더니 매출액이 2억 1,200만 불이 됐어요. 2억 1,2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한 2,500억 정도.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커졌죠. 종업원 수가 아까 수백 명이 쌓였다잖아요. 지금 현재 종업원 수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직률이 1% 미만이에요. 좋은 회사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질 않죠. 그리고 안정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상호 신뢰하고 있고 서로 자기 개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회사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이러면 매출이 커졌잖아요. 이제 일도 커지고 브라질의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넘버1으로 커졌는데 제일 규모가 커져서 최고의 기업이 됐는데 이분이 경영할 때 처음 아까 전문기업 경영할 때의 손익이 어떻다 했습니까? 본전이라고 했잖아요. 매출이 마이너스도 되고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만 됐지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익률이 최고의 이익률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샘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이제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모든 업종마다 월드베스트 넘버1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통업종 월마트, 신발, 나이키, 그쵸?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업종마다 그 분야 1등 기업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1등 기업 어떻게 일할까요? 스마트하게 일하네요. 열심히 일하네요. 그리고 룰도 있고 질서도 있고 우리가 딱 보면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나도 그거 모방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기업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뭐냐면 안 죽고 잘 살고 있는데 또 경영도 잘 되고 있는데 전혀 아까 말한 샘코 같은 회사들 룰도 없는데 자유방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드디어 다음 같은 관점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보니까
기업에 두 종류 기업이 있는 것 같다. 잘 되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은 뭐냐면 진짜 일 잘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일을 위해서 가정도 포기해버린 사람들.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가 규모나 모든 면에서 세계 1등하고 있는 기업들. 그것을 뭐랍니까? 위대한 기업들. 각 분야에 넘버원 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유통, 월마트, 신발, 나이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의 스타 기업들. 그 기업들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대신 위대한 기업이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주당 근무 시간이 무려 100시간씩 되는 거예요. 경영자들을 비롯해서 주당 100시간이야. 일밖에 안 하는. 그렇죠? 인간미는 별로 없는. 그리고 평가가 엄격하고 신상필벌이 엄격하고 그렇죠? 관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한 군을 잡았고 두 번째 군을 잡았는데 이 두 번째 군이 뭐냐면 아까 말한 샘코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어쩐지 좀 부실해 보이고 좀 걱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고 있고 이익도 있고 뭐 좀 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짜로 이렇게 일하는가 진짜로 이렇게 일하는가 진짜로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일하는가 정말 이렇게 해서 기업이 먹고 사는가 그리고 현재는 생존하고 있는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등수가 어떻게 될까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대세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저자가 드디어 뭐합니까 이 기업군을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의 큰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가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시대가 대기업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 중에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종합상사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뭐 대우 뭐 그쵸 종합상사 삼성 현대 다 종합상사 종합상사는 대한민국의 수출에 앞장서 가지고 종합상사에서 종합 뭐든지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한때는요 종합상사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2012년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종합상사의 기능은 지금도 다 존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옛날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어느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려고 보면 자체적으로 어학도 안 되고 네트워크도 안 되고 등등하니까 종합상사 뭐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종합상사 다 수출과 수입을 다 대행해 주는 거예요. 종합해서 뭐든지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알아서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합상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됐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다른 방법이 너무 많고 루트도 많고 그래서 드디어 종합상사 거치지 않고도 일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과거 한때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있어서 종합상사 차지했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의존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산업의 시스템과 체제와 성장률과 모든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미래의 시대가 대기업 시대인가 이런 말이에요. 미래의 시대가 통제의 시대인가 이거예요. 미래의 시대가. 그럼 미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미래의 시대가 어떻다면 그 시대의 논리에 맞는 개념은 무엇인가? 컨셉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미래의 시대에 제일 적합한 업체가 미래에 가장 잘 성공적으로 생존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본 거예요. 봤더니 나온 단어가 뭐냐면 감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는 감성이고 개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과거 시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뭐냐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전원 교복 입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100m, 200m 밖에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걸어가고 있으면 얼굴 구분 불가능했어요. 복장이 똑같으니까. 그쵸? 키 좀 크고 작고 해서 대충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식별하는 게 용이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그렇죠? 교복 자율화 정도는 요새는 패션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1인 1색이 아니고 과거에는 100인 1색이었다면 지금 1인 1색을 넘어서 1인 10색을 해요. 집에 옷들이 많아요. 골라 입어요. 오늘은 날씨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분위기도 이러니까 어떤 컬러에 어떤 디자인에 어떤 스타일에. 그렇죠? 그러면 100인 1색일 때의 시대의 어떤 체제가 1인 10색 시대에서도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경영의 역에서 그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요즘의 교육 논리 중에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논리를 4단계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뭐가 있었냐면 과학적 관리라는 용어의 단계가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고 표준이 있었고 룰이 있었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장 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은 기계만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수단만이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나 일이 잘 되지. 표준이 너무 딱딱하다. 표준은 표준이지만은 방법은 방법이지만은 사람이 일하는 것은 재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드디어 인간공학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어요. 과학적 관리 기법에다가 인간공학이라는 용어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공장에 있어서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에 대한 거, 비이성적인 것도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산업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 능력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되고요. 공장만 지으면 능력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수요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옛날에 산업혁명할 때는 수요는 많았었는데 공급량이 딸리니까 공장을 계속 대량생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어느 물건 잘 팔린다 그러면 공장 몇 개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공장 몇 개 더 짓는 시간 얼마 걸리고 1, 2년이면 돼요. 공급력에 대해서는 드디어 한계가 없어요. 뭐가 된 문제입니까? 수요는 일정하거나 조금 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그러니까 생산자 공급자 쪽에서 소비자 수요자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됩니까? 주도권을 가진 소비자와 수요자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니까? 고객에 잘 못 보이면 죽는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고객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고객에게 잘 보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옛날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객 관점에서 본다면 나하고 경쟁업체를 비교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보다 2배를 잘해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나의 경쟁업체가 있는데 그 경쟁업체는 나보다 2배를 더 잘하고 있네요. 그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고객은 나의 경쟁을 선호하게 되고 나를 선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도권이. 그래서 드디어 모든 제조업과 모든 기업에 어떤 키워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고객 감동, 고객 만족, 고객 관점이란 말이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된 거예요. 그게 3세대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과학적 관리기법 시대가 있었고 생산성, 효율 이런 따지는 시대이고 2세대가 인간공학, 사람이 개입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됐다가 3세대 들이면 뭐냐? 전략이란 말이죠. 전략이란 뭐냐면 경쟁 우위를 말해요. 남과 비교해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경쟁 우위예요. 비교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벤치마킹을 한다, 비교 평가를 한다. 그래서 업계 몇 등인가, 1등인가, 2등인가, 몇 등인가, 비교 평가에서 경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기업의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 이게 3세대예요. 지금은 이 책에서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기업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는 3세대일지 모르지만 사랑받는 기업이 필요한 현 시대는 4세대라는 거예요. 4세대는 뭡니까?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개성과 감성과 모든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혁명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3년 후에 무슨 제품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튀어나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버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연속상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계획할 수가 없어요. 계획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각자 목표를 잡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서 잘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단이 제한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생각할 때 서울에서 부산 어떻게 할까? 정해줘야 돼요. KTX 타고 가자, 비행기 타고 가자, 고속버스 타고 가자, 자가용으로 가자. 수단으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요즘같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고 수단이 많아질 때는 선택폭이 너무 넓어지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부산 갈 일이 있으면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가는 것은 각자 알아서 가고. 그렇죠?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지금 각자 우리 한 10명이 무슨 일이 있어서 부산 가서 어디 가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각자가 출발지가 다 다르고 출발 전에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가정 형편도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서울역에 모여서 KTX 타고 가자고 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KTX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 하필이면 집이 천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친척은 또 대구에 계시는 거예요. 모처럼 부산 갈 일 있으니까 천안에서 차를 몰고 대구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부산 가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천안에 집 있는 사람을 서울역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KTX에서 끌고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스마트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율에 맡겨서 각자 알아서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죠? 라고 하고 알아서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것이 비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방향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감대라는 말이 나오고 신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할 때 한 방향으로 가자 해서 비전의 시대예요. 우리 회사는 우리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갑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타겟과 골이 무엇입니다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하는 수단에 대한 것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단을 다 지정해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정해주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그 모든 말 속에서 드디어 뭐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목표,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 서로 상호 신뢰하고 협력해서 일을 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신뢰란 말이 나오는데 신뢰란 말을 바꿔서 이 책에서는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사랑받는 기업. 그렇죠? 저는 그러면 신뢰받는 기업 아니면 서로 상호 신뢰 속에서 운영하는 기업 이렇게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세히 왜 사랑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봤더니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어느 기업이든지 기업의 이해 당사자가 동서남북에 5, 6, 7, 8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해 당사자가 한 5이 있어요. 1번 주주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가 있는데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내 회사로 생각해요. 그리고 주주 중에서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의 중요한 정책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주식회사예요. 그럼 주식회사의 주주의 목소리를 회사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51%의 지분이라는 것과 주주의 목소리. 주주들에게 모여서 주주총회 합시다. 주주총회에 모이면 모든 주주들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회사라고 생각해요. 내 회사죠. 자기 지분이 1%면 이 회사의 1% 내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예요. 기업의 어느 기업에도 이해 당사자의 한 축으로 주주가 있어요. 두 번째 누가 있냐면요. 경영자도 있어요. 요새 많은 기업들이요.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극히 오너가 경영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다수의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과 지식이 뭐냐면 경영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경영자가. 무슨 말이냐면 경영자의 경험과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경영의 성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영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한 가지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 사업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때에 맞는 의사결정력. 그 두 가지가 경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책임인데 그 두 가지에서 기업의 성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뭐냐면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걸어요. 당신이 회사의 매출과 성장과 이익에 권한이 매우 크고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이 잘해봐라. 잘하면 예를 들어서 이익금의 10%를 특별 보너스로 줄 용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대표적인 모든 기업들의 CEO들의 급여가 매우 높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높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회사에 경영자가 월급을 세상에 한국 돈 기준에서 몇 천억의 월급을 받는다더라. 연봉을 받는다더라. 우리가 보고 와 말도 안 돼. 그 사람이랑 똑같은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 회사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이익의 1%를 보너스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경영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경영자에게 당신이 경영 잘해라. 그래서 회사 성과가 나오면 당연연도 이익의 1%를 당연히 특별 보너스 주겠다. 라고 요구했더니 그 경영자가 이익 많이 내면 이익을 2배 더 내면 매출 말고 이익이 2배 더 나면 자기 보너스를 2배 더 받으니까 동기부여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성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은 경영자가 누굽니까?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그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그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어찌 보면은 그 경영자, 전문 경영인, 경영진, 우리 뭐라고 하니까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거 사업을 수주할까 말까, 일을 할까 말까, 직원들 어떻게 할까, 보너스 얼마 줄까 말까부터 모든 이번 특별 공휴일이 있는데 그때 쉴까 말까, 특근할까 말까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경영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죠. 두 번째 이해 당사자예요. 세 번째 이해 당사자는 누구냐면 고객이에요. 고객이 뭘 가져옵니까? 매출을 가져오잖아요. 일거리를 가져오잖아요. 고객을 떠난 회사가 매출 제로가 돼요. 고객이 인정받지 못하면 제로죠. 그러면 어느 회사 매출액이 얼마다, 어느 회사 존재한다는 것은 고객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고 고객 인정해 주니까 존재하는 거고 고객이 봐주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버리면 그 회사는 필요성도 없고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어느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고객이에요. 고객이 주문 주면 매출이 있습니다. 고객이 일을 많이 주면 회사가 성장합니다. 그럼 이해 당사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고객이 있죠. 지구상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극히 소수는 무차입경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업은 부채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회사 하려고 하니까 그거 충분치 않아요. 회사 자기자본 가지고 뭘 했느냐? 땅을 샀어요. 공장을 지었어요. 기계를 갖다 놓고 고정자산 투자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죽으면서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서 빌려서 합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존재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회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못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본인의 한 달의 스케줄 중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과의 식사 약속을 매우 중요한 일조로 잡고 있어요. 왜 지점장과의 약속을 중요한 일조로 잡을까요? 만나야 되니까. 뭐 때문에? 만기 상환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니까 내가 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될까요? 스톱될 수가 있어요. 이미 발생하는 대출을 은행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그 회사에 대출해준 거 다 회수해 이렇게 하는 순간 경영이 스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채권자라고 말해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채권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기업의 생산의 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만 있을까요? 아니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종업원이요. 종업원. 종업원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 회사죠. 경영진은 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종업원은 우리 회사예요. 그렇죠?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회사니까 종업원 생각도 우리 회사죠. 그렇죠? 종업원 우리 회사예요. 그럼 종업원만 그 회사 이해 당사자 중에 축일까요? 그렇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협력업체가 있어요. 거래선들 있잖아요. 협력업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있는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산에서 하는 것보다 아웃소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인건비 비중보다도 가공비 비중보다 재료 비중이 더 높아요.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기업의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은 재료 비중이 50%가 넘어요. 전체 총 비용 반 이상이 사온다 그 말이죠. 사오면 실제 고객에게 100을 제공하고 있는데 60, 70을 사와서 내가 30에서 돈을 받고 있다면 협력업체 없이 비즈니스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이죠.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에 당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끝일까요? 하나 더 말할 수 있겠네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요. 그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대한민국에는 어느 기업도 대한민국의 정치 또 헌법 또는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헌법 위에 뭐가 있다 하냐면 국민정서법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배타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존립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기업과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기업을 그 기업 싫다, 없애, 가 이러고 하는 순간 그 기업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말하냐면 어느 기업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내 사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해 당사자가 지금 말하는 숫자만 보더라도 주주가 있죠. 주주, 경영자가 있죠. 고객이 있죠. 그다음 채권자가 있죠. 종업원이 있죠. 종업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있죠. 지역사회도 있죠. 제가 벌써 7개를 말했는데 이 7개의 이해 당사자가요. 역학관계를 부여하면 의견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종업원의 급여 인상은 좋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말하면 종업원의 급여 인상을 많이 해주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말하면 종업원은 무조건 좋다고 말하죠. 예,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관리해야 되는데 순이익을 관리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비용 중에 인건비 비용이니까 원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 자체는 뭘 의미하겠어요? 이익이 준다는 말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죠. 반대가 돼요.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생산성 올린다는 말은 인당 생산 오른다는 말은 결국은 매출은 올라가는데 종업원 수가 안 늘어야 된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인당 부가치급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에 물어보면요. 지역사회 표창장 받는 회사는 종업원이 줄어드는 회사가 아니고 고용효과가 많은 회사가 무조건 표창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을 늘리라고 말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하고 인당 생산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경영자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같은 축에 서 있지는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하나 있으면 그 기업에 이 기업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당사자들이 주변에 7개 군이 있는데 7개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대칭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 누구 편 들까요? 이 말이에요. 누가 맞아요? 그럼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만든 거냐면 지금 말하는 이해 당사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7가지의 이해 당사자로부터 사랑받는 무슨 말이냐면 주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종업원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그렇죠? 채권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지역사회로부터 그 모든 말도 안 되고 서로 대칭관계에 있는 그 모든 것에 사랑받는 기업이 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좀 달라지죠. 미래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 7개의 이해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켜주는 기업이 미래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를 말해볼까요?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월마트를 말하고 생각합시다. 월마트를 찍혀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책에도 월마트를 뭐 이렇게 아까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했지 사랑받는 기업 평가한 건 아니니까 이 책의 논리에 의거해서 제가 월마트 말하면 월마트의 급여 체제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복리후생을 말합니다. 매우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기업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월마트의 종업원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기대치에 비교해서 위대한 기업들은 이익을 잘 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해 당사자 모두로부터 환영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까 말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을 경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드디어 이 책의 결론이고 방향성이고 이제 분석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을까? 이제 이게 논리죠. 아까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사랑받을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책에서 나온 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해보면 대화를 잘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주주 설득 있잖아요. 이게 종업원이든 주주든 누구든지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해받을 수가 있고 사랑받을 수가 있고 존중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 믿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결정하더라도 아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라고 서로 편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통 없이 대화 없이 공감 형성 없이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나오는 키워드가 뭐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 키워드로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받는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 있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사랑받는 기업의 모델로 하나 설명을 했어요. 대표 사례로.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미국의 항공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시가총액이 나머지 모든 항공사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어떤 룰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룰 5가지 읽어볼 테니까 뉘앙스, 느낌이 어떤가 보세요. 1번.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그의 이슈나 행동에 집중해서 그걸 격려해줘라. 타인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타인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직원과 동료와 관리자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라. 건설적인 관계. 소통을 말해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라. 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일과 일하는 환경을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라.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요. 특허 분쟁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름이 사우스웨스트 이름 같은 이름 쓰다 보면은 여러분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름 정하다 보면 다 알아보고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드디어 이름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이름 쓰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관계된 이제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터줏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브레이크 하나 걸렸습니다. 그죠? 이름 쓰지 마라. 그 이름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상식을 말해 보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네요. 양측에서. 그 변호사가 우리 회사의 각자 입장을 대신하고 서로 이제 협의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재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한쪽은 분명히 이름을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한쪽은 돈으로 좀 보상해 줘야 될 것 같네요. 보상 금액이 얼마 될 것 같고 협상의 결과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그러한 특허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름 누가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 어때요? 라고 하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사장님께서 아까 말한 소송을 걸고 있는 경쟁이라고 말할까요? 대립되는 업체 있잖아요. 업체 사장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 둘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목장이 결투를 합시다. 목장이 결투. 팔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그 권리를 쓰도록 합시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체육관에서 만나가지고 양사들이 만나가지고 팔씨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 쓰기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성적으로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상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감성적이죠. 일하는 게 장난 같고 재미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그 상대 회사에서 황당해가지고 황당해서 그것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보니까 그러면 그 사장 있잖아요. 이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사장이 팔씨름 선수인가 싶어서 봤더니 보니까 몸도 약해 보이고 이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팔싸움을 아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분이 져주겠다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는 말인데 지겠다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저거 무슨 의도야? 많이 고민하다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해서 드디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가까운 데서 양 사장님께 팔싸움 하기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나서 그날로부터 한 달 동안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축제를 벌렸어요. 응원팀이에요. 치어리더 만들라고 응원팀 응원 연습하고 우리 사장님 팔씨름 해야 되는데 기운을 돋우기 위해서 응원단이 응원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응원전 연습하고 있고 막 전사적으로 한 달 동안 책대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했어요. 당일이 돼서 드디어 양 사장님 딱 했는데 전부 뭐 심지어서 사내방송국에 취재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우리 회사의 역사적인 뭐 분기점이 된다 하면서 그래서 그날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누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결론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 방식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법률로 따져야 되는 거죠.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해결에 접근했던 접근 방식론이 과거방이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와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저와 의견이 달라요. 그는 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반대를 해요. 그 논리도 반대고 백그라운드 모든 게 반대야. 나는 그와 같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드디어 한판 싸우려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딱 만났는데 나를 딱 보더니 나를 이제 보세요. 이제 상상 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를 딱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하면서 이렇게 멋지신 분 이러는 거예요. 나를 보고 멋있대요. 아니면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말만 하면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다고. 와, 거기 나오셨어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때려야 되겠는데, 나를 좋아한대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좋다는, 나를 좋아한다는데, 나를 좋아한대요. 나는 싸워야 되겠는데,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 계속 나한테 당신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것만 갖고도 행복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아, 이렇게 말하니, 내가 이게 참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성적 통해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 당사자가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서는 수밖에 없고 감성으로 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좌뇌 운으로 말했을 때 우뇌의 경영과 좌뇌의 경영이 있는데 이성적인 경영으로서는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감성적으로 대응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경영자는 아까 말한 80년도 제한할 수 있는 감성적인 마인드가 있는 경영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지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 계산만 가지고 하는 경영자가 미래의 적합한 경영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세상 모든 문제, 이해 당사자 문제가 다 풀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면우 박사님께서 서울대 산업과학 이면우 박사님께서 신바람 이론이라고 더블 이론이라고 주창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기가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기분이 좋고 신바람이 나면은 물불안가로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바람 이론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성경영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누구라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일할 마음이 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잘하면 생산성이 이러고 사이가 올라서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샘코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단어 중에요. 이해 당사자는 서로 대립이라고 했잖아요. 대립이라는데 서로 어떤 대립이냐면 잘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의 대기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이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그쵸? 그런데 감성경에서 터치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종업원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일을 잘하게 된다면 이익이 많이 날지 모르겠다. 이런 가정이에요. 만약에 과거보다 현재 이익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번 주주 만족하죠. 주가 올라가는데 이익 많이 나는데 만족하죠. 경영진 인센티브 받겠네요. 좋아하겠네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들 이익 잘 내고 있으니까 원금 상환 받고 이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문제 없어요. 여기 돈 빌려준 사업 잘하네. 문제 없죠. 종업원 특별 보너스 받겠네요. 그리고 다음 임금 인상할 때 원하는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익이 더 늘었으니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업체 모기업이 이익을 잘 보고 있으니까 뭐 하시겠어요? 단가 인상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좀 편의도 봐주겠네요. 물류비는 이제 당신들이 부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랄지 창고 좀 지어주세요. 우리가 갖다 놓을 테니까 하더라도 부잣집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를 부르고 협력업체하고 상생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 기부금도 잘 내겠네요. 장학금도 주겠네요.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사항들이 있겠다는 거. 고용도 더 해주겠네요. 뭐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기업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익이 늘어나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고 7가지의 이해 당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적자를 보게 되잖아요. 적자가 더 나빠지잖아요. 심해지잖아요. 경영이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주 속상하고요. 경영진 속상하고요. 이해 당사자 모두가 속상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이익이 많이 나서 이해 당사자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고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이해 당사자 중에서 득볼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해 당사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가 있겠어요? 회사가 잘 되고 이익이 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한테 득이 된다는 게 모두의 공통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가 알고 보니까 어느 회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적자 나면 안 되고 흑자 나야 된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낼수록 나한테 줬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그거 마음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방향성이 같으니까. 서로 방향이 다르면은 이게 곤란할 수 있는데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우리는 이해 당사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자. 사랑받는 기업이 되자.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충실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드디어 뭡니까?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위대한 기업이 세상에 주도했던 시대에서 이제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우리 회사의 모습이 효율적이고 좌뇌적이었다면 이제 감성 경영을 도입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례 소개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을 하나 불러볼게요.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겠고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뉴 발란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뉴 발란스. 신발업체래요. 신발업체인데 신발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나이키라고 했는데 나이키는 효율성을 매우 강조하는데 나이키의 탄생 원리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나이키가 시작된 배경이 어디냐면 운동선수요. 뭐 운동선수 있잖아요. 뭐 달리기 선수, 육상선수랄지 이게 이제 신발이라는 것이 경기력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신발. 그러니까 달리 몸에 차윤감이 없고 그러니까 신발 신은데도 불구하고 차윤감이 없으면서도 이게 잘 이렇게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발이 편한 그런 어쩌면 기능성 운동화. 그렇죠?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스타트된 회사가 뭐합니까? 나이키다 이거예요. 근데 뉴 발란스라는 회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발을 보면 편족이 많대요. 발이 언밸런스. 그러니까 발 모양이. 근데 우리가 사는 기성신들 보면 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냥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발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발에 맞는 발 형상과 패턴에 맞는 맞춤형 옷이 신발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뭘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발, 우발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건강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편해야지 마음도 행복해지고 신발이 편해야지 건강도 되고 신발이 편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신발 가지고 등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까 말한 건강 관리해야 되니까 웰빙에 이제 관심이 그렇잖아요. 등산화. 등산하는데 목적이 뭘까? 웰빙을 위한 수단에서 등산 갈 때 어떤 신발 신고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그렇죠. 조깅할 때 어떤 신발 신으면 그게 좋을까? 뉴 발란스라는 회사가 신발을 만드는데 아까 나이키는 기능성 신발. 그렇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경쟁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뉴 발란스는 관심이 그쪽이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고 사람들이 발이 편해야 좋은데 어떤 신발이 발이 편하고 좋을까? 우리는 인류의 건강을, 인류의 행복을, 가정의 평화를, 웰빙을 도와주고 싶다 이거예요. 어떤 신발을 해야지 웰빙이 도움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회사가 뉴 발란스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당신 건강해야 돼. 그렇죠? 당신 행복해야 돼. 관심사항이. 그러니까 포인트가요. 마치 고객의 주머니에 있는 돈 뺏어 먹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 만나고 고객 만나고 당신 행복해야 돼. 당신 건강해야 돼. 내가 뭘 도와줘야지. 할까? 나는 신발 전문가라서 내가 아는 건 신발밖에 없는데 당신 신발 좀 보자. 야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데 이거 신어봐.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건강에 좋아. 이거 신발 더 행복할 거야. 친구 중에 누가 있다고? 이런 신발 선물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에서 접근하는데 매우 가깝게 밀접해서 패턴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가 되죠? 고객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뉴 발란스 회사가 사업으로서 비즈니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나이키 못지않게 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뉴 발란스가 아까 말한
행복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행복에 무관심하지 않죠. 지역사회의 행복에 무관심하지 않죠. 고객의 행복에 무관심하지 않죠. 그렇죠? 회사 이익을 잘 내서 그 이익을 관계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 할 때도 페이퍼를 딱딱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재미있게 해주죠. 주주가 주총회 왔는데 행복하라고 딱딱하게 숫자 보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디스플레이하고 설명할 것인가 해서 행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 없고 모든 의사결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12년도에 나이키는 운동화 신발 시장에서 세계 1등입니다. 근데 뉴 발란스 회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탄생한 기업인데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회사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운동화에 대해서, 뉴 발란스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를 분실했대요. 신용카드 분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래하는 커머스 뱅크라고 하는 이제 그 병원이 아니고 은행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거래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눈물바람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제 카드 지갑 분실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직원 담당자라면 일단 몇 가지 행정처리 좀 해야 되겠네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그냥 신분을 확인하고, 카드 번호를 확인하고 등등 해가지고 카드 사용 정지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지시켰는데 아쉽게도 조회해보니까 벌써 분실해서 오는 그 사이에 카드를 주운 사람이 써버렸어요. 돈을. 우리 돈에서 200만 원어치 써버렸어요.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한 손실을 은행이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카드 관리 부주의자, 소홀 부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를 정지시켰으니까 됐긴 됐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카드 분실한 사람은 여하튼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다시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야 되려면 또 오늘 신청하면 며칠의 행정처리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커머스 뱅크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담당자가 딱 가서 이제 카드 분실한 사람이 가가지고 담당자를 만나서 울기 시작하니까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카드 분실했다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려고 카드 분실하고 지갑 분실하는 경우 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병상련. 그래서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설하고 막 카드 분실해 버렸어요. 부터 막 하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혹시 제가 카드 쓴 사이에 그 사이 누가 갖다 돈 다 써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 알아볼게. 아이고야 200만 원 썼네요.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 부주의가 아니니까 200만 우리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요. 커머스 뱅크에서요. 200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없도록. 그런데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래도 당장 내일 또 지하철 카드 써야 되고 내일 또 돈 써야 되고 카드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방정 임시카드 발급해 줄게요. 똑같은 기능으로. 일단 요거를 발표해 주니까 5분 내로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카드를 딱 임시카드 만들어 가지고 즉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커머스 뱅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러한 업무 형태가 분명히 아니죠. 그럼 어떤 태도냐? 친내 동생이 지갑 분실했다 그 말이에요. 친내 동생이 내 지갑 분실했으면 친 오빠나 친 형인 아니면 그 가족인 내가 보호자인 내가 그렇잖아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잘대로 도와줘야겠죠. 어떤 단골 손님이 있는데요. 이 커머스뱅크 은행 직원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해외여행 있잖아요. 갔다 오면서 자 단골이다 보면 그 취미나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행지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서 그 고객에 맞는 선물 사다가 집에까지 찾아가서 배달해 줬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 무슨 여행을 갔는데 뭐가 있어서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샀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관계가 돼버리냐면 고객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돼버린 거야.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너와 나 우리는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
비즈니스 끝나면 아무도 아니야. 이런 만남이 아니고 커머스 뱅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마치 뭐냐면 친형 같고 친가족 같고 언니 오빠 같고 이런 분위기로 고객을 대응하니 한 번 고객이 챔버스 뱅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못 떠나죠. 그래서 이 이 은행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거부가 이 은행하고 거래를 해볼까 말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으니까 파이로트 차원에서 시범으로 조금 있잖아요. 얼마 한 돈 100만 원 예금을 한번 해본 거예요. 친절한가 또 믿을만한가 100만 원을 입금한 거죠. 근데 입금하면서 약간 까탈스러워 봤어요. 어찌 하는가 보죠. 근데 너무나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믿을만한 은행이네, 믿을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모든 자금을 좀 옮겼어요. 믿을만하니까. 그랬더니 그 거금이 전혀 예상치 않게 이 거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유치가 잘 됐으니까 거기다 인센티브와 매력에서 은행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도와줌이 이 사람이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가 친절하게 해주면은 이 사람의 거금을 나한테 맡길 것이다는 의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의도죠? 가족같이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뭐합니까? 진심이고 성실성이고 정성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비즈니스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의 경영은 매우 이성적인 합리적인 근데 지금 말했던 커머스 뱅크 이야기를 할지 뉴 밸런스는 매우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0해갖고 이긴 사람이 이름 쓰기로 합시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뭐 터치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인 터치 방식이 아니라 감성적인 터치라는 거죠. 뭘 위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 코스트코가 있어요. 저는 코스트코가 사랑받는 기업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코스트코가 뭘 잘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를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지만은 뭐 그렇게 제가 코스트코에서 알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코스트코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 있는 사랑받는 기업이 되자는 이 책에 대해서 보면서 코스트코 뭘 사례를 들어가냐면요. 필름 있잖아요. 필름 35mm짜리 필름.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필름이요. 필름을 파는데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가지고 이게 싸서 이게 잘 팔렸어요. 품절이 됐습니다. 품절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또 팔았어요. 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필름이 잘 팔려가지고 잘 팔리니까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구매팀하고 협력업체 쪽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물량이 많이 되니까 단가가 내려갔어요. 단가가 내려가니까 이제 구입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익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코스트코의 이익률의 맥시멈을 15% 묶어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객을 위해서 폭리 취하면 안 된다. 코스트코가 폭리. 쉽게 말해서 물건을 100원에 사서 200원 팔고 이러면 안 된다. 100원에 사서 110원에 팔든지 이래야지.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는 15% 정도까지는 이익이 가면 좋겠다. 15%가 이익률이.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업 중에 거의 100%가요. 이익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15% 이상을 이익 내면 안 된다고는 정책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상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고객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고객에게. 그러니까 유통점이니까 뭐냐 매입해다가 판매하는 거니까 이익률이 15% 이상 된다는 말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싸게 사다 비싸게 판다 말이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에게 좋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뭘 말하냐면 우리는 유통점의 특성상 우리 업종의 특성상 우리는 고객을 잘해줘야 되겠는데 15% 이상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물건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구입 가격이 너무 내려가 버리니까 이익이 15% 넘어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판매가를 낮추려고 보니까 이게 시장에 딱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가격도 한번 낮춰놓으면 또 올리기도 쉽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고 싶진 않아요. 근데 소비자에게 이익은 돌려주고 싶어요. 이익은 15%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패키지 가격 있잖아요. 패키지 가격은 동일하게 묶어놨는데 패키지 속에 들어가는 카메라 롤 있잖아요. 수를 1+1을 하는 거예요.
패키지는 이렇게 쉽게 해서 한 곽에 뭐 10달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한 곽 10달러예요. 근데 이익이 너무 잘 나니까 한 곽에 이제 6개 들어갔잖아요. 6개를 7개, 8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은 소비자 가격 똑같아요. 그쵸? 물건 1+1. 왜? 이익을 적게 내려고. 제가 많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보면서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에는 코스트코 사례에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익을 줄이려고 합니까?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잘해주려고. 근데 거의 대부분 기업인이 어떻게 합니까? 비즈니스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거 있잖아요. 그쵸? 아까 말한 뭐 고단가를 비롯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거 관심이 있고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고객을 돕기 위해서 이런 발상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코스트코에서 아까 말한 태도는 아까 이익을 15%면 충분합니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낮추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물건 하나 더 끼워줘야 되겠습니다. 1+1으로 2+1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고객에게 우리 이익이 적어지도록 그렇죠? 이익이 적어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회사가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사례에 대해서 매우 감명 깊게 받았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써놨어요. 위대한 기업들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기업들 리스트 있잖아요. 후보 리스트를 쭉 적어놨어요. 근데 후보 리스트 이 기업을 제가 가장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후보 리스트의 기업들이 사랑받는 기업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여하튼 7가지의 이해 당사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케아의 사례, 이케아가 있어요. 이케아 우리 그 DIY 그래가지고 가구점 있잖아요. 이케아도 이 회사에 이제 드디어 후보 리스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기업에. 이케아의 사례는 아까 이해 당사자 7가지 범주를 넘어서요. 매사추세츠 주에다가 뭐 어느 지역에다가 이케아가 이제 매장을 하나 오픈하게 됐어요. 이제 그쪽의 지역에도 뭐 미국 땅은 넓으니까 뭐 매장을 더 낼 수 있잖아요. 매장을 내기 위해서 이케아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해서 드디어 오픈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는 날 이케아 쪽에서 이제 뭐 했습니까? 그 뭐 카탈로그도 많이 만들고 축제를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 뭐 이렇게 뭐 선물도 많이 주고 이제 뭐 오픈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아주 환영하는 속에서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케아의 매장 지역에 있는 경쟁업체 매장들 있잖아요. 경쟁업체 매장들이 플래카드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 뭘 행사한 줄 아세요? 이케아가 이곳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축제에 같이 참석해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이케아라는 유명 브랜드가 우리 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 매장을 내서 크게 행사를 해요. 축제를 벌려요. 자, 답을 말해볼까요? 우리 고객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고객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지 않겠어요? 불법 행위 있는가 보고 부정행위 있는가 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시비를 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주차장을 통제하든지 뭐 좀 길을 통제하든지 오늘이야 오픈이니까 하루 봐주겠지만 내일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우리 안 뺏기기 위해서 이게 경쟁업체의 일반적인 성향이죠. 그렇죠? 사랑받는 기업인 이케아가 진출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케아의 평소에 했던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행위들이 그 지역사회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케아가 이곳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진다. 심지어는 경쟁업체마저도 좋아진다라고 다 그 지역사회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케아가 이곳에 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저는 이케아 사례 중에서 다른 사례 아까 말한 제가 계속 논리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기업엔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대표자 7개 정도 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인가 그러려면 결국은 감성 터치가 감성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업들의 사례들이 쭉 이제 항목별로 있잖아요. 항목들인데 다른 기업의 사례는 일반적이에요. 아까 말한 범주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케아 사례도 그런 범주예요. 근데 제가 감명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케아의 사례 중에서 경쟁업체가 이케아가 우리 집 가까운 곳에 매장을 넣은 것을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기쁘게 환영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받는 기업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말할 때 미래 시대를 이 책에서는 초월성의 시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초월성의 시대다. 그럼 초월성의 시대는 또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초월성. 그래서 초월성이 뭔가 찾아봤더니 크게 나눠서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개인주의다. 개인주의, 개성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주의다. 그리고 뭡니까? 독창성을 중요하는 시대다. 개성이니까 독창성을. 그리고 뭡니까? 통합에 대한 관점, 통합. 묶어서 통합, 이렇게 분리하고 따로따로 하지 않고 통합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뭐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뭐 내용이다. 그래서 리더의 스타일이 감성 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감성 지능. 지능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성 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들, 소통을 적극적으로 다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요. 웨그먼스라는 유통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웨그먼스. 저는 이 회사 잘 모르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책에서만 봐서 잘 판단이 안 돼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월마트의 경쟁업체예요. 월마트의 경쟁업체. 근데 월마트 경쟁업체의 태도가 너무나 많이 달라요. 아까 말한 이해 당사자 7 영역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이 회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말하자면 아마 우리 고객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매장에서 만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요.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사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코칭 영역이 있는데요. 코칭의 영역 중에 한국 사람 중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자료를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계로서는 뭐 최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그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는데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져 가는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위대해지고 커져만 가는지. 그렇죠? 그런 표현이야. 열광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앞에만 딱 서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보기만 해도 열광하면서 반응이 나오니까 뭐가 되죠? 갑자기 자기가 치어링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격려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과장적으로 적극적으로 너무나 좋아해버리니까 부담스럽긴 해요. 뭐냐면 괜히 남이 보가 창피해서 좀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만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릴까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만나겠다고 연락 오면 만나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한번 시간이 됩니까? 하는 연락 오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사회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2% 부족함이 우리 인간 모든 삶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내가 차마 만나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시간 됩니까? 제가 혹시 갈 일이 있는데 잠깐 들리면 안 될까요? 차 한잔 하면 안 될까요? 어떤 모양이라도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양이라도 연락이 오면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연락을 받는 사람은 자기 시간이 뭐 있겠죠.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과 영향 있는 사람들 자기는 스케줄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지요. 그렇죠? 테리 진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기업은 누구입니까? 사랑받는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 모두는 내면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요. 내면적으로는 존중받고 싶고, 내면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내면적으로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랄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그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앞으로의 사회는 이제 이성의 사회보다는 감성도 필요한 사회가 되고 감성 지능의 사회가 되고 그러려면 모든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얻는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뭐합니까? 이해 당사자 7명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이해 당사자로부터 진심으로 이해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 경영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미래의 경영은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잘 보면 한마디로 키워드를 말하면 감성 경영 이렇게 말을 써요. 감성 경영.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는 이제는 감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썼던 용어 중에 이성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IQ라는 용어가 있어요. IQ, 그죠? 머리 지능 지수 그러잖아요. IQ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또 쓰는 단어가 감성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가 EQ 그러잖아요. EQ, 그죠? 그죠? EQ. 그런 어떤 용어 개념이 바로 이 책의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의 미래 모습 중에서 위대한 기업은 막 밀어붙이고 뭐 1등, 2등만 하고, 그죠? 깡패 같고, 그죠? 사랑이 없고 인간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딱딱한 기업의 경영의 모습을 그것은 영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죠? 그건 어느 시간 지나면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랑받는 기업, 사랑하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 그 사회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기업,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또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업은 현재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다. 사회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기업은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서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서 그냥 무작정 세계 1등, 2등 하자, 월드베스트 하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뭐합니까?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그죠? 인류를 위하여서, 그죠? 이웃을 위하여서 또 이해 당사자 모두의 어떤 사랑과 넉넉함을 풍성함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기업, 또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도전해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